480억 배럴.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대형 유전입니다. 그것은 사우디 유전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미국이 달려들었습니다. 중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의 각축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이아나의 충격적인 선택으로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최강 대국들과 맞바꾼 그들의 선택. 그 결과 미국은 3,840조 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남미 전체를 잃은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무찌른 한국의 비밀 무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주면 미국이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한국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감춰왔던 비장의 무기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국제전략분석관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미국이 가이아나를 장악할 완벽한 계획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관 지하 3층 제 사무실 책상 위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죠. CIA 남미 지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파일을 열자마자 위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아나 앞바다 스타브룩 해역을 찍은 건데 시추선 3척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아래 간단한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죠. 확정 매장량 480억 배럴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480억 배럴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 유전 가와르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구 8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앞바다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가이아나 GDP가 고작 40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엄청난 행운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5년간 남미 에너지 전략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즉각 상황실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회의실 문이 열렸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죠.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까지 왔고 거기에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남미 총괄 부사장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의 최정점에 있는 5명이 한 방에 모인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이아나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설명했죠. 남아메리카 대륙 북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로 대서양을 바로 마주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겨우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라는 걸 바로 파악한 거죠. 가이아나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군사력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거든요. 전투기도 탱크도 제대로 된 군함도 하나 없었고 병력은 고작 3,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나라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때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했을 때 총 시장 가치가 2조 4,96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엑슨모빌 부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국무장관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전략이었으니까요. 가이아나 정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 대통령 이르판 알리는 집권 4년차로 지지율이 62% 정도 되는 안정적인 정권이었는데 친서방 성향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죠. 문제는 야당 대표 오브리 노튼이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의 강경파로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미 특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예상 도착일이 10일 후라고 했죠.
회의실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제가 설계한 3단계 장악 전략이었죠.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바로 그 공식이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선제 제안이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합동으로 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는 건데 로열티로 15%를 가이아나 정부에 주고 나머지 85%는 우리가 독점하는 구조였죠. 원유 채굴부터 정제 판매 운송까지 전 과정을 미국 기업이 관리하고 가이아나는 그저 15%만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썼던 바로 그 모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내부 공작이었습니다. CIA가 야당 대표 오브리 노튼의 측근들에게 5,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야당이 현 정부를 압박하게 만들고 만약 우리 조건을 거부하면 탄핵 카드까지 꺼내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였죠. 번스 CIA 국장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외부 압박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미군 고문단 명목으로 4,500명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베네수엘라가 이미 보여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타임라인을 물었습니다. 제안서 제출부터 최종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이었죠. 3주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안서를 넣고 2주차부터 압박을 시작하면 3주차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이 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죠.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안보로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영연방 국가라서 서방 시스템에 익숙하고 무엇보다 바로 옆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죠. 결국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성공했고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니까 더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인한다는 한마디와 함께 즉각 실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주 후면 가이아나 석유는 미국 것이 된다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라크처럼 리비아처럼. 완벽한 공식이었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수없이 써먹었던 바로 그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리처드 블레이크 엑슨모빌 부사장과 함께 가이아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틀 후 조지타운 대통령궁 앞에 도착했죠. 가이아나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준비한 제안서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할 거라고. 하지만 3주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조지타운에 도착한 건 3월 15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이아나 수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모습이었죠. 포장되지 않은 도로, 낡은 건물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함께 온 미국 석유 기업 엑슨모빌의 남미 총괄 부사장 리처드 블레이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480억 배럴을 가지게 됐다니 아이러니하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나라가 그 규모의 석유를 제대로 관리할 리 없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대통령궁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백악관은커녕 미국의 주지사 관저만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경비도 허술했고 시설도 낡았죠. 엑슨모빌 부사장이 비서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통령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15년간 수많은 정상들을 만나본 저로서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들도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엑슨모빌 부사장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공동으로 준비한 개발 계획이었는데 3D 그래픽으로 만든 해저 유전 시추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시추선 사진과 정제 시설 조감도까지 보여줬죠. 가이아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엑슨모빌 부사장이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기 투자는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기술도 우리가 제공하니까 가이아나 정부는 그저 채굴 것만 허가해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엑슨모빌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산량의 15%를 로열티로 드리겠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이아나 재무장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거든요. 15%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머지 85%는 어떻게 되느냐고. 엑슨모빌 부사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판매하고 관리하겠다면서 가이아나 정부는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480억 배럴에 배럴당 $80를 곱하면 총 가치는 3조 8,40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3,84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15%면 576조 원이고 나머지 3,264조 원은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였죠.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576조 원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나라 1년 예산이 고작 28억 달러니까 20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264조 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제시설은 가이아나에 짓지 않느냐고. 엑슨모빌 부사장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정제시설 하나 짓는데 수백억 달러가 든다면서 가이아나 경제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미국 텍사스에서 정제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무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정제시설을 자기네 땅에 못 짓는다는 건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대통령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아나 국민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엑슨모빌 부사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로 800명 정도 채용 가능하다고.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82만 국민 중에서 고작 800명이었고 그것도 단순 노동자로요. 대통령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가이아나 같은 나라가 480억 배럴을 혼자 개발할 능력은 없으니까요. 엑슨모빌 부사장이 추가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면 미국 정부가 가이아나의 안정을 보장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베네수엘라 사태를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정권은 자원 개발에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우리랑 안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뜻이었죠.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하겠다고. 엑슨모빌 부사장이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다른 관심 있는 당사자들도 있다고 말했죠. 중국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이아나는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이아나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는 정보였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480억 배럴 개발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엑슨모빌도 없고 쉐브론도 없는 나라인데. 엑슨모빌 부사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3,84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3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이아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워싱턴에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이아나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곧 답이 올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때는 3일 만에 답이 왔었거든요. 일주일이나 끄는 건 뭔가 다른 변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아침 CIA 남미 지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중국 국영 석유기업 특별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출발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목적지는 가이아나 조지타운이었고 도착 예정 시각은 당일 오후 6시였죠. 저는 즉각 엑슨모빌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대통령궁 측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라고 했죠. 하지만 가이아나 정부의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없다는 거였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이아나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 중국 특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들려왔습니다. 단장은 왕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중국 국영 석유기업 특별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수행원만 20명이 넘었으며 전부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2배는 컸죠. 다음 날 아침 가이아나 정부가 중국 특사단을 접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 시간은 4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받았던 1시간보다 4배나 긴 시간이었죠.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엑슨모빌 부사장은 더 노골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중국이 뭘 제시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CIA 측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정보가 들어왔는데 중국의 제안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로열티 25%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15%보다 10%나 높았죠. 게다가 추가 조건이 있었는데 1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항구 건설부터 송유관 부설도로 정비공항 확장까지 전부 포함이었죠. 엑슨모빌 부사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5%를 주느냐면서 본사에서 절대 승인 안 날 거라고 했죠.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 제안의 함정을 찾아야 했거든요. 꼼꼼히 읽어 내려가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0억 달러 인프라 투자는 대출이었고 중국 개발은행에서 빌려주는 방식이었으며 이자율은 연 3.5%의 상환 기간은 25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180억 달러에 25년간 이자를 합치면 총 상환액이 280억 달러 정도 나왔고 연간 상환액은 약 11억 달러였습니다. 가이아나 정부 1년 예산이 28억 달러인데 그중 11억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엑슨모빌 부사장에게 계산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중국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빚의 덫이라고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떠올랐던 거죠. 중국 돈으로 항구 지었다가 빚 못 갚아서 99년간 중국에 넘긴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이아나 정부가 그걸 알까 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나라 정부 관료들은 당장 눈앞에 25%와 180억 달러에 현혹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즉각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가이아나 재무부 차관을 만나야 했고 공식 루트는 막혀 있었지만 비공식 접촉은 가능했죠. 그날 저녁 조지타운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가이아나 재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였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제안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라는 조건이 매력적이라면서 인프라 투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사례였는데 중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결국 스리랑카가 99년간 항구를 넘겨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반박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관리를 잘못한 거라면서 가이아나는 다를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유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년 전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28달러로 떨어진 적이 있고 그때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만약 가이아나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11억 달러 상환은 불가능해지고 그럼 중국이 뭘 가져가겠느냐고 물었죠. 차관이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항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송유관 운영권 정제 시설 지분, 그리고 결국 유전 채굴권까지 전부 중국 손에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15%밖에 안 주면서 정제 시설도 미국에 짓고 고용도 800명밖에 안 한다면서 이게 공정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국 조건도 사실 공정하지 않았고 다만 중국보다 노골적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차관이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체인버스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 다 우리 자원을 가져가려는 건 똑같고 다만 누가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그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일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나라들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정권이 무너지든지 둘 중 하나였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고 리비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국이라는 대안이 생겼고 작은 나라들도 협상력이 생겼죠. 호텔로 돌아와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중국이 25%를 제시했고 가이아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조건을 올릴 수 없다고 15%가 한계라고 했죠. 대신 다른 방법을 쓰라는 지시였는데 CIA를 통한 야당 공작을 강화하고 베네수엘라 국경의 군사훈련을 실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같은 방식이었죠. 협상이 안 되면 압박으로 가는 것, 베네수엘라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제3의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대화 나열은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려서 혼란스럽죠. 3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저는 엑슨모빌 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저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건이 표면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가이아나가 결국 미국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연방 국가인 가이아나가 서방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기자회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지 기자들뿐만 아니라 CNN,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국제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죠. 중국 특사단도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5%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연했겠죠. 오후 3시 정각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대통령이 가이아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여러 국가 및 기업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엑슨모빌과 쉐브론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중국 국영, 석유 기업으로부터도 제안을 받았다면서 두 제안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죠.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음 문장에서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제3의 파트너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제3의 파트너? 저는 엑슨모빌 부사장을 쳐다봤는데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중국 특사단 쪽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이아나는 한국을 석유 개발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480억 배럴 개발 파트너로 선택됐다는 겁니까? 엑슨모빌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고 회견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특사 왕후이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가장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고 무엇보다 가이아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라고 소리쳤고 대통령은 침착하게 에너지 장관이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이아나 에너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발표되는 순간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수익 배분 가이아나 70%, 한국 30%.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15%를 제안했고 중국이 25%를 제안했는데 한국은 70%를 준다는 겁니까? 엑슨모빌 부사장이 말도 안 된다면서 그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소리쳤지만 에너지 장관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제시설을 가이아나 국내에 건설하며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건설 비용은 석유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아나 청년 500명을 한국으로 보내 석유 개발 기술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FPSO 해상 플랜트 6척을 한국이 제공하며 가이아나 기술자들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거의 원조 수준이었거든요. 70%를 주면서 기술까지 이전하고 정제시설까지 지어준다니 도대체 한국이 뭘 가져간다는 겁니까? 엑슨모빌 부사장이 단상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그는 이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한국이 30%로 무슨 이익을 보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파트너십을 원하며 단기 이익이 아니라 30년, 50년을 함께 가는 관계를 원한다면서 한국은 가이아나가 잘 살아야 한국도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국은 상대국이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자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중국 특사 왕후이가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자신들은 25%와 18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아니냐고 따졌죠. 대통령이 왕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박했습니다. 180억 달러는 대출이고 25년간 280억 달러를 갚아야 하며 만약 못 갚으면 항구와 유전을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스리랑카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왕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은 대출이 아니라 석유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이고 만약 수익이 없으면 상환을 유예하며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30%로 이익을 내려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정제시설을 가이아나에 짓고 기술을 이전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담보도 안 받는다고요? 한국은 대체 뭘 믿고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엑슨모빌 부사장이 마지막 항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480억 배럴을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고 따졌죠.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냐면서 한국 GDP는 세계 12위이고 영국보다 높으며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드는 LNG선을 한국이 만든다고 덧붙였죠. 엑슨모빌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세계 5위 정유국이며 기술로 이뤄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도 그렇다고 강조했죠. 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가이아나는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나라와 함께하고 싶다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화가 나서 회견장을 나갔고 중국 특사단도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지만 저만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진 겁니다. 중국도 진 겁니다. 한국에게.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70%를 주면서 이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뭐길래. 그리고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고 1인당 GDP 67달러로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지만 지금은 1인당 GDP 36,000달러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한 나라였고 석유 한 방울 천연가스 한 줌 없이 기술로만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군사력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였고 육군 50만, 해군 7만, 공군 6만 5천의 전투기 400대, 구축함 12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가이아나 같은 나라를 3일 만에 점령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한국은 70년간 단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요청으로 파병했지만 베트남 땅을 점령하지 않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도 평화유지군으로 갔다가 철수했으며 땅을 빼앗거나 자원을 약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이아나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미국과 중국은 힘으로 위협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설득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하자 미국 국무장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카드를 쓰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한국은 미국 압박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었고 가이아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자연스러운 중간 길이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아침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가이아나 발표가 나간 지 12시간도 안 됐는데 워싱턴이 난리였거든요. 에너지부, 국무부, CIA, 심지어 백악관, NSC까지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추궁이었죠. 저는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70%를 제안했고 가이아나가 받아들였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0%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오후 2시 워싱턴 에너지부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고 국무부, CIA, 국방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한국 조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익 배분은 가이아나 70%, 한국 30%였고 정제시설은 가이아나 국내에 짓기로 했습니다. 가이아나 청년 500명을 한국으로 데려가 교육시키고 FPSO 해상 플랜트 6척도 제공하는 조건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IA 부국장이 먼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하며 이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가이아나를 선택한 거라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지정학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남미 진출을 위한 거점이 필요했다면 훨씬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테고 480억 배럴 규모의 70%를 주는 건 너무 큰 베팅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진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착취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원 개발 모델을 실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비웃듯 반문했습니다. 그런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30%로는 절대 수익이 안 날 거라고 단언했죠. 저도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하며 한미동맹 카드를 꺼내서 주한미군이 있는 나라가 미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패턴이었거든요. 협상이 안 되면 압박으로 가고 압박이 안 되면 더 강한 수단을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가이아나 석유 개발은 서반구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한국의 일방적인 개입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였죠. 한국 외교부의 답변은 24시간도 안 돼서 날아왔는데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가이아나와의 계약은 양국 간 합법적 상업 계약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국무부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미 FTA 재협상 카드도 꺼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의 압박은 주권 침해라면서 한국 기업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국 도움을 받았던 그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월 중순 가이아나에서 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표 오브리 노튼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계약을 비난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면서 한국과 계약하면 결국 미국에 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CIA가 노튼에게 흘린 돈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계약 반대 중국과 협력하라는 구호가 나왔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시위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때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 가이아나는 기껏해야 2,000명 정도였고 더 이상한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 선택 지지율이 78%나 나왔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CIA가 돈을 풀고 언론 공작을 했는데 왜 여론이 안 움직이는지 의문이었는데 답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가이아나에 FPSO 첫 번째 선박을 인도했다는 뉴스가 터진 겁니다. 계약 체결 후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FPSO는 건조하는데 최소 18개월이 걸리는데 한 달 만에 인도했다는 건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였고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이아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보도였는데 500명이 아니라 1,200명이었습니다. 계약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가이아나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자기 나라 청년들이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CIA의 돈과 언론 공작은 그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야당을 매수하고 언론을 조작했지만
한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는 걸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5월 초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베네수엘라군 4,500명이 국경 지역에 집결했고 미군 고문단도 함께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건 워싱턴이 지시한 3단계 전략 중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군사적 압박으로 가이아나 정부를 위협해서 한국 계약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틀 후 한국 정부가 가이아나에 방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K 전차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FA-50 전투기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되 석유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 교관단을 파견해서 가이아나군을 6개월간 훈련시키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군사 지원까지 나섰고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베네수엘라 국경의 군대는 일주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미군 고문단도 함께 빠져나갔고 워싱턴이 한 발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의를 확인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가이아나 작전 실패 원인 분석이었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가이아나를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가이아나와 협력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을 추구했고 한국은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위협했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 이유였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 시내에 한국 국기가 가이아나 국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미국 국기만 봐왔던 제게는 낯선 풍경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요. 2024년 6월 중순 텍사스 휴스턴에서 국제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장관과 석유 기업 CEO 500명이 참석하는 업계 최대 행사였죠.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 가이아나 에너지 장관이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발표한다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서방 국가 에너지 기업 임원들이 대부분이었고 표정들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영국 BP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모델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차피 망할 거라고 비웃었죠. 가이아나 에너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FPSO 2척이 설치됐고 1일 생산량 20만 배럴을 달성했다는 수치였습니다. 계약 후 3개월 만에 생산을 시작했다는 게 예상보다 빨랐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정제시설 착공 소식이었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 빠른 착공이었고 한국 건설사들이 이미 기초공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가이아나 기술자가 1,200명이라는 내용이었고 교육 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제 옆에서 저건 적자 장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첫 해 예상 수익 196억 달러 중 가이아나 몫이 137억 달러라는 수치였습니다. 70%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가 한국과 동일한 모델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남미 7개국 총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1,200억 배럴이며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15조 달러 규모라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5조 달러. 미국이 잃은 시장 규모였습니다. BP 임원이 얼굴이 굳어 있었고 엑슨모빌 부사장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 CEO가 한국이 30%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고 물었고, 장관은 효율적인 기술과 장기적 관점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르웨이 에너지 장관이 다른 남미 국가들도 같은 조건이냐고 묻자 장관이 모두 70대 30이고 정제 시설은 현지 건설이며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각국 에너지 관계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석유부 차관이 우리도 한국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국 대표단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남미를 잃었다면서 15조 달러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정리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한국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개월 만에 생산을 시작했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으며 남미 7개국이 선택했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차관이 우리도 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엑슨모빌 부사장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70%를 주면 본사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한국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휴스턴 시내가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였지만 그날 밤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물결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고 미국은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휴스턴 포럼이 끝나고 2주 후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저를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안건은 가이아나 석유 협상 실패 원인 규명이었죠. 7월 첫째 주 화요일 저는 상원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의원 15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교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체인버스 박사 당신은 가이아나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15년간 남미 에너지 전략을 설계해 온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런 당신이 어떻게 480억 배럴을 한국에 내줬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15%를 제안했고 중국이 25%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70%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죠.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70%를 제안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해야 하고 70% 배분은 주주들이 절대 승인하지 않을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30%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효율적인 기술 때문이고 장기적 관점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우리는 5년 안에 최대한 뽑아내려 하지만 한국은 30년, 50년을 내다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휴스턴 포럼 보고서였습니다. 남미 7개국이 한국을 선택했고 총 시장 규모가 15조 달러라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체인버스 박사 미국은 15조 달러 시장을 잃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조 달러면 미국 GDP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착취했고 한국은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협했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다고 덧붙였죠. 한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이상주의적 접근 아닙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런 방식이 통할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통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생산을 시작했고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남미 7개국이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한국을 선택한 거라고 강조했죠.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답하겠다고 말한 뒤 우리는 한국을 따라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70% 배분이 불가능하고 단기 수익 추구를 멈출 수 없으며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처럼 장기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상대국을 존중하며 공정한 배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한국 모델 분석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포함해서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사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석유 산업은 1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왔고 월가의 압박 속에서 분기 실적을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처럼 30년을 내다보며 70%를 나눠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일주일 후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왜 미국은 한국에게 졌는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신뢰로 협력하는 시대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먼저 읽었고 미국은 과거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침략하지 않는 나라이며 빼앗지 않고 나누는 나라이고 위협하지 않고 신뢰를 주는 나라라고. 한국이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한국이 이긴 거라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에너지부를 사임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고 미국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원 청문회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 에너지부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도로 시스템, 깨끗한 거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석 유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남미 사업을 총괄하는 부사장과 면담 약속이 잡혀 있었죠.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70%를 줍니까? 30%로 수익이 납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난다면서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채굴부터 정제 판매 운송까지 전부 독점해서 마진을 챙기지만 한국은 기술만 팔고 장비만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과정을 현지에 맡기니 비용이 줄어들고 30%로도 이익이 난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70%를 주면 손해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트너가 망하면 우리도 손해라면서 가이아나가 잘 살아야 한국도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50년을 함께 가려면 상대방이 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거든요. 미국은 상대국이 건강한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뽑아내고 떠나는 게 우리 방식이었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그 힘으로 지배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지배당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35년간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 틈에서 짓밟히며 살았고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면담이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이 나라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거리는 활기찼으며 젊은이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고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70%를 줄 수 있는지를요. 이 나라는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걸 팔았죠. 그래서 상대국의 자원을 독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술과 신뢰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마지막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3년 서울 사진들이 있었는데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략하지 않는지를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압니다. 폐허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같은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기록용이었지만 누군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신뢰로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자였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20세기는 힘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신뢰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걸 먼저 알았고 미국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침략하지 않는 나라이며 빼앗지 않고 나누는 나라이고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입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침략하지 않지만 존경받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년간 남미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봤지만 한국만큼 인상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변할까? 한국처럼 협력을 선택할 날이 올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 침략하지 않는 강대국.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김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